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겨울의 찬바람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3월의 새벽.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분만실에는 긴장감과 감격이 뒤섞인 공기가 흘렀다. 33세의 리사는 제왕절개를 통해 2명의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다. 그날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다. 긴 진통 끝에 드디어 품에 안은 2 아기. 하나는 건강한 울음소리를 내며 분홍빛 피부를 드러냈고, 다른 하나는 약간 더 어두운 피부톤에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간호사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리사의 눈에는 그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분명 둘 다 자기 뱃속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2 아이의 외모는 너무나도 달랐다. 한 아이는 창백한 피부에 연한 금발머리, 작은 코와 도톰한 입술을 지녔고, 다른 한 아이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곱슬거리는 짙은 갈색 머리카락과 비교적 진한 피부를 가진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란성 쌍둥이라 그렇겠거니 했고, 간호사들도 이런 경우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유전자 조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라며 리사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 출산의 고통과 수면 부족, 그리고 처음 엄마가 된 감정에 휩싸여 있던 리사는 당시 간호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똑같은 얼굴의 형제자매가 어딨겠어.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품에 안긴 2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던 리사. 하지만 마음 한켠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한 감정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편 제러미 역시 좀 다르긴 하네라며 웃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했다. 둘 다 부모가 되었단 감격에 도취되어 있었고, 병원 측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기에 그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퇴원 준비를 서둘렀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첫째 아이, 하늘빛 담요를 덮은 둘째 아이. 그렇게 2 아기는 리사와 제러미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이상함은 점점 더 짙어졌다. 수유 시간, 목욕 시간, 재우는 시간마다 2 아이는 눈에 띄게 달랐다. 표정도, 기질도, 심지어 울음소리도. 리사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처음이라 그저 그렇게 다들 다르다고 여겼지만, 마트 야간 근무에서 돌아와 조용히 자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둘 다 내 아이가 맞는 걸까? 그 의문이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리사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 아기의 외모 차이를 다시 한번 또렷하게 느꼈다. 첫째로 등록된 아이, 엘리엇은 연한 금발 머리카락에 마치 도자기처럼 창백한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 아기 특유의 살결은 물론이고, 마치 영화 속 북유럽 아기처럼 눈썹조차 연하고 속눈썹은 반짝였다. 반면 둘째, 말릭은 짙고 고운 갈색 피부를 가졌으며 머리칼은 촘촘히 말려 올라간 곱슬이었다.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이 아이는 피부 톤뿐 아니라 얼굴의 윤곽, 손가락의 두께, 심지어 귀 모양까지도 완전히 달랐다. 물론 이란성 쌍둥이라는 건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2 개의 수정란에서 시작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 이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란성 쌍둥이 외모 차이라는 키워드를 수십 번도 넘게 입력했고,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어떤 경우에는 피부색이 다른 쌍둥이도 존재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다는 드문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통계적으로도 희박한 일이었고, 대부분은 확률적 예외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리사는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출산 당시와 산후 조리 기간 중 함께 있었던 간호사의 이름도 기억해내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문을 꺼냈다. 병원 측은 당황하지 않았다는 듯 매뉴얼을 읊조리듯 이렇게 말했다. 리사 씨, 우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2 개의 난자가 각기 다른 정자와 수정되어 생기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도 부모 양쪽 가계에 따라 다양하게 유전될 수 있어요.
리사 씨 남편이나 본인 쪽에 아프리카계나 유럽계 조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리사는 잠시 당황했다. 자신도 남편 제러미도 뼛속까지 백인 가게였다. 조상 중에 소수 인종이 섞인 경우도 없었고 가족 사진첩을 아무리 넘겨봐도 짙은 피부의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태도는 확고했고 전문적인 용어들과 과학적 근거로 자신의 불안을 합리화시키려 애썼다. 리사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제러미 역시 이 사실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그렇게 다르게 태어날 수도 있대. 병원에서 말했잖아. 요즘 유전자 조합이 예측 불가라나 뭐라나. 그는 오히려 신기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말리게 작은 손가락을 쥐어보며 얘는 힘이 엄청 세네. 나 닮았나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언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은 불안이 있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들어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분명히 산부인과 의사도 간호사도 기록에도 이 아이들은 쌍둥이였다.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로 진행되었고 그녀는 약에 취해 눈을 감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는 친구이자 같은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여성 데이나로부터 들은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 혹시 기억나? 그날 우리 둘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수술 받았잖아. 간호사들도 너무 바빠서 계속 오가고 나중엔 아기 데려오는 순서도 좀 헷갈려 했던 것 같지 않아? 그 순간 리사의 뇌리 속에 흐릿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수술 직후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간호사들이 이름표를 확인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소리. 어? 얘가 엘리엇 맞지? 이 방이 304호 아닌가? 그게 그저 피곤한 환청일 거라 여겼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억이었다. 리사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만약 병원에서 아기들이 바뀐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동안 품에 안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안아 재우며 정을 나눈 이 아이가 진짜 그녀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리사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너무 사랑하게 되어버렸기에 이 모든 가능성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몇 주가 지났다. 육아는 여전히 전쟁 같았지만 어느새 리사는 두 아이에게 정이 깊이 들었다. 피곤해 지쳐도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스르르 미소가 번졌고 작은 손을 붙잡고 잠든 밤이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는 의문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그러던 중 리사는 예방접종을 위해 두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다. 접종 기록을 작성하던 간호사가 무심히 말했다. 아기들 혈액형은 검사해 보셨어요? 혹시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그 말에 리사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 아이 다 간단히 확인해 드릴게요. 금방 나와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들 혈액형 결과 나왔습니다. 첫째 엘리엇은 AB형이고요. 둘째 말릭은 O형입니다. 순간 리사는 핸드폰을 든 손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첫째가 AB형이고 둘째가 O형이라고요? 네,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다시 검사도 마쳤고요. 두 아이 혈액형은 분명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리사는 곧바로 인터넷을 켰다. 자신과 남편의 혈액형은 각각 AB형과 B형이었다. 조합에 따라 AB형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O형은? 그건 명백히 불가능했다. AB형과 B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태어나는 건 유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리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렸다. 뭐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혹시 남편의 혈액형과 내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던 걸까? 아니야. 제러미는 고등학생 때 헌혈하면서 혈액형 확인했다고 했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B형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녀는 AB형. 그렇다면 말릭은? 리사는 몇 년 전 본 다큐멘터리 한 편이 머릿속을 스치듯 떠올랐다. 신생아 바뀜 사고. 출산 후 바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실수. 당시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만 여겼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리사는 남편 제러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말릭 DNA 검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러미는 처음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낳은 아기잖아. 응,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혈액형이 O형이래. 우리 조합에선 나올 수가 없어. 제러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그 단 한 줄의 혈액형 결과로 인해 벽처럼 다가왔다. 결국 그들은 신중하게 DNA 검사를 의뢰했다. 말릭의 작은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제러미와 리사의 샘플, 실험실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2주가 걸렸다. 그 2주는 그들 부부에게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잠을 자도 눈이 쉽게 떠졌고, 리사는 말릭을 안아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혹시라도 내 아기가 아니라면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손끝이 떨리는 채로 리사는 PDF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정적, 오직 한 문장만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말릭은 리사 및 제러미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 리사의 숨소리가 끊겼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하지만 마음 깊이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진실이 그녀 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결과였다. 금발 머리의 엘리엇은 리사와 제러미의 친자였지만 곱슬머리를 가진 말릭은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아이. 리사는 결과지를 든 채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눈앞에 앉아 장난감을 쥐고 까르르 웃고 있는 말릭을 보는 순간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너를 진짜 내 아이처럼 사랑했는데, 정말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내 심장으로 품었는데, 그런데 넌 내 아이가 아니야? 이 현실을 제러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 또한 말릭을 아들로서 온 마음을 다해 안아주고 사랑해왔다. 아침에 먼저 깨어 보채는 말릭을 안고 분유를 타던 그의 모습, 장난감 자동차를 쥐고 부릉부릉하며 놀아주던 그 미소, 모두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진심이 뿌리째 흔들리려 하고 있었다. 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수술 시간, 회복실 위치, 간호사의 이름, 하나하나 짚어나가며 혹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 기억한 건 아닌지 의심도 해보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그날 분만실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같은 시간대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는 단 2명, 바로 리사, 그리고 옆방의 모니카 해리스였다. 리사는 병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DNA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처음엔 병원 측도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지만 리사가 DNA 결과지와 함께 아이들 사진, 혈액형 정보까지 정리해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의료관리 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리사 씨, 먼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병원은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리사와 모니카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수술실 간호사 2명이 긴급 교대 상황으로 이중 기록을 혼동했던 것, 특히 두 아이가 인큐베이터로 동시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름표가 잘못 부착된 것이 원인이었다.
리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회복실에서 아이를 처음 안겨받을 때 간호사가 얘가 304호 아기였나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땐 아무렇지 않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은 그 즉시 사과문을 보내왔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배상 절차를 안내했다. 그러나 리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배상.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미 몇 주 동안 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잠든 아이가 알고 보니 남의 아이라는 진실이 리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울음을 꾹 참고 모니카의 연락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라고 합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말끝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목소리를 눌렀다. 그 전화 한 통이 두 가족의 운명을 뒤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모니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짙은 불안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사연을 설명하자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모니카가 입을 열었다. 설마 했어요. 사실 저도 아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조금 이상했거든요. 우리 가족 누구하고도 안 닮았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원래 그런 경우도 많다고.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리사는 숨을 멈췄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두 여성 모두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혹은 의료진의 권위에 눌려 의심을 밀쳐냈던 것이다. 두 엄마의 마음속에 뿌리처럼 얽힌 불안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병원은 그 후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병원장 명의의 사과문과 함께 법무팀이 직접 두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사와 모니카 부부는 병원 측 인사들과 대면했다. 회의실 한가운데 아이들을 바르게 돌려놓기 위한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 자리였다. 병원장과 의료 책임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리사 씨, 모니카 씨 두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 과실입니다. 두 분 모두 제왕절개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직후 수술실 간호사가 태그 부착을 잘못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간호사 2명 모두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이며 저희 병원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리사와 모니카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사과는 분명 필요했다. 병원의 과실도 명확했다. 그러나 그녀들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상실은 돈이나 문서 몇 장으로 절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껏 정들었던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모니카가 조용히 말했다. 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말릭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안을 수 없다는 게.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병원의 잘못을 넘어서 두 가정의 삶을 뿌리째 뒤흔든 일이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아기들을 품에 안고 며칠 밤을 지새우며 엄마와 아빠가 되어간 이 시간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사고 보상기금을 통해 두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약속했다. 각각의 아이를 다시 친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배려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심리상담팀도 배정되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정서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작은 상담실. 마주한 두 가족. 모니카는 곱슬머리에 말릭을 품에 안고 있었고 리사는 금발의 엘리엇을 안고 있었다. 두 여자의 눈빛이 마주쳤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후회, 미안함, 안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한 아이, 그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커서 쉽게 손을 내밀 수도, 마음을 떼어낼 수도 없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해요. 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천천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니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맞아요. 우리가 만든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날 두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말릭과 엘리엇, 각자의 친부모 품에 안긴 채. 그리고 그 장면은 아픔과 혼란을 넘어 사랑으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법적으로는 단순한 일이었다. 서류 몇 장에 서명하고 친자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친부모에게 인계하는 절차였다. 담당 판사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고 양쪽 부모 모두 합의된 친권 교환에 동의했다. 그리 길지 않은 법정 절차가 끝나고 리사는 공식적으로 엘리엇의, 모니카는 말릭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서류 위의 잉크는 말라갔어도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특히 이별의 날 아침은 두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다. 그날 리사는 말릭의 작은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눈물을 훔쳤다. 분홍색 가재 손수건. 그가 첫 배앓이를 알았을 때 리사가 밤새 품에 안고 있었던 그 작은 담요. 말릭이라는 이름을 새긴 작은 손뜨개 모자까지 하나도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모자에 키스를 하고는 말릭을 품에 안아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다. 사랑해, 말릭. 너는 언제나 내 아기야. 내 심장은 너랑 함께였어.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을지라도 널 안았던 이 두 팔은 진짜야. 말릭은 아무것도 모른 채 리사의 머리카락을 쥐며 옹알이를 했다. 그리고 리사의 눈물은 참을 수 없이 쏟아졌다. 제러미 역시 말릭의 장난감 상자를 차에 싣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기 침대에 앉아있던 말릭이 아빠라고 외쳤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에, 이 아이는 그를 아빠라 불렀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울음과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모니카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엘리엇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너무 조용한 아이였어. 밤에도 한 번 울고 바로 자고 항상 눈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지. 넌 우리 집을 너무 조용하게 만들어줬어. 그런데 이제 너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 두 엄마는 상담실에서 다시 마주쳤다. 리사는 말릭을, 모니카는 엘리엇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감정이 공간을 채웠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끝에 리사가 말릭을 조심스럽게 모니카에게 건넸다. 아기를 놓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 같았다. 모니카도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엘리엇을 리사에게 건네는 순간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아기들이 팔에서 팔로 옮겨질 때 서로의 품에서 잠시 칭얼거리며 낯선 체온을 인식하는 듯했다. 혹시 모니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말고 가끔 연락하면서 아이들 사진도 보내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자라서 서로에 대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리사는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은 기억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은 비록 다시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짧지만 깊었던 그 몇 주간은 두 부모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사랑했기에 보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걸. 며칠 후 리사는 우체국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붙였다. 안에는 엘리엇이 집에서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엘리엇은 요즘도 잘 웃어요. 아침마다 제 손을 잡고 잠에서 깨는 게 그렇게 사랑스럽답니다. 말릭은 잘 지내고 있나요?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다. 죄책감, 그리움, 다정함, 그리고 끝나지 않은 가족의 흔적. 모니카 역시 그 주말에 답장을 보냈다. 말릭이 자기 품에 안긴 채 잠든 모습, 첫 이유식을 먹고 얼굴에 잔뜩 묻힌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릭은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은 엉성한 발음이지만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났답니다. 엘리엇도 잘 지내고 있다니 너무 기뻐요. 두 아이가 언젠가 서로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족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생일이나 기념일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나 손편지를 넣어 보내며 그리움을 전했다. 서로의 아이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며 서로의 시간 속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감정을 유지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라기 전까진 단지 특별한 친구가 있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사진 속 웃고 있는 또래 아이를 가리키며 말하곤 했다.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야. 내가 어렸을 때 잠시 함께 있었단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은 자라났고 각자의 부모 품에서 조금씩 세상을 알아갔다. 리사는 엘리엇이 말릭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 영화는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에 너랑 엄마가 함께한 친구야. 널 아주 많이 좋아했단다.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면 두 가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길 바랐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함께한 그 시간들은 누구보다 진실했고 소중했으니까. 그 후 몇 년이 지나 말릭과 엘리엇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다. 여전히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가끔씩 부모와 함께 화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나눴다. 형아, 안녕. 너 요즘에도 공룡 좋아해? 그 조그마한 대화 속에 담긴 진심은 어른들의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언젠가 두 아이가 스스로 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날이 오면 그들은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뀌었지만 잃지 않았어. 우리는 헤어졌지만 서로를 기억해.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그건 결코 작지 않은 사랑이었어.